한국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폭락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등한 적도 없거든요. 거꾸로. 물론 이제 제가 지금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폭등했다고 말을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오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나라만 오르냐라고 물어보면 아니거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외국은 1년에 20-30%도 오르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20-30%는 이제 개별 특별 아파트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수도권 전체적으로 20-30%가 올라요. 근데 현재 한국의 수도권, 서울 수도권을 볼 때 최근 한 3-4년, 4-5년 동안 네. 1년에 20-30%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기껏해야 10%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올라가는데 한국은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제나 그런 거로 좀 덜 오르게 아. 한다는 거죠. 대신 그런 나라들은 하락할 때 또 네. 그렇게 하락해요. 엄청 세게.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그런 나라들은 이제 말 그대로 흔히 얘기하는 시장이 알아서 하게끔 한다라는 것도 없잖아 있다 보니까. 근데 한국은 또 그렇게 치면은 1년 기준으로요. 네. IMF를 제외하면 5% 이상 하락한 적은 또 없어요. 1년에. 아, 그 변동성이 되게 의외네요. 네.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그게 서울 수도권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네. 1년에 5% 이상 떨어지지 않았는데 매년 한 4년 동안 매년 2% 떨어지고 3% 떨어지고 5%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작년에도 떨어져, 재작년에도 떨어져, 올해도 떨어져, 그럼 내년에도 떨어지겠네. 그래서 그동안 한동안 안 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네. 그 4, 5년 합쳐서 20-30% 떨어졌어요. 그때 아니에요? 저기 2013년 뭐 이럴 때? 네, 그렇죠. 그때 그 2013, 그러니까 2010년부터 2013년 요럴 때까지 네. 그 한 4년 정도를 합쳐서 한 20-30%를 떨어졌거든요. 네. 한 해만 넣고 볼 때는 한 5%뭐 이렇게 떨어졌던 거였고. 아. 근데 지금도 보면 오르는 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물론 개별 아파트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른 아파트도 있긴 하지만 네. 이게 대체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많이 올랐을 때가 한 10%대였거든요. 지금 전 세계 다 오르고 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다 오르고 있어요. 이게 아. 보면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오를 땐 전 세계가 다 오르고요. 떨어질 때 전 세계가 다 떨어져요.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뭐 어떤 정부가 잘해서 집값을 안정화되고 어디가 못해가지고 집값이 네. 오르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관점이긴 해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뭔가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네네. 뭐 그렇다고 정부에서 시장에 그냥 다 그 폭을 조정하는 네, 거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르게 한다라는 관점이에요. 저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정책이란 걸 하다 보면 네. 분명히 누군가는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크게 떠들겠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크게 떠들겠어요? 뭐 싫어하는 사람 많이 떠드나?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이 떠들지 않겠어요? 네.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야 솔직히 뭐 즐기면 되죠. 네, 네. 조용히. 저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는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2008년에 금융위기 때 폭락을 사실 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2010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상대적으로 좀 미국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는 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다고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네. 지금까지 보면. 근데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좀 비싼 집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좀 불만이 좀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규제가 좀 너무 이거를 좀 선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너무 그냥 퉁쳐서 다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일가구 1주택자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그냥 뭐 투자가 아니고 자기 집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보유세를 좀 뭐 깎아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막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이제 뭐 한 2%인가 이렇게 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가 보유세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네, 네. 미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근데 그 나라는 보유세 자체를 제가 뭐 듣기로는 뭐 막 주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자기가 취득했던 가격 있죠. 네. 그걸 가지고 보유세를 매긴대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매년마다 공시지가로 사실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유세가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를테면 벌써 내가 적은 것도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년 전에 집을 샀으면 사실은 네. 지금 뭐 10억 해도 보유세는 작겠죠. 10년 전 금액으로 사실 보유세를 내는 거니까. 네. 그럼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사람은 사실 투자 목적이 아니라 네. 전 실거주 목적으로 계속 10년 사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혹시 뭐 팔고 새 집을 갔더니 거기는 뭐 현재는 20억이 됐다. 그럼 20억을 근거로 해서 매년 또 보유세를 내니까 네. 그러면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게끔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저 근데 낫다라고 저는 입장이거든요. 조세가 그런 고정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더 웃긴 게 네. 거기는 사실은 임차인도 보유세를 내거든요. 세입자가요? 네. 왜요?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그거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보유세를 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용어는 보유세는 아니고 용어를 지금 까먹었는데 무슨 그 세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그 사용세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현재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마다 사실 되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네. 별의별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이거를 좀 차별적으로 좀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치면은 제가 볼 땐 이를테면 그런 여론이 나올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현재 아까 예를 들어서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이런 데 보면 20년, 30년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옛날부터 해서 지금 이제 노인이 되신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이게 취득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8억, 뭐 7억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걔가 뭐 27억 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 여전히 보유세를 7억으로 낸다라고 하면 네. 이제 당장 욕이 나오죠. 저렇게 비싼 집 사는데 무슨 보유세를 나보다 더 적겠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차별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형평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거든요. 이 서울 전체를 놓고 볼 때 네. 뭐 굳이 얘기하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네.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멀면 좀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저렴한 거고 한강이 기준이구나. 네,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강남을 기준으로 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요. 네.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서 멀면 멀수록 좀 집값이 저렴하고 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값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직주 근접에 의하면 네. 서울에서 그나마 좀 일터라고 하는 곳들이 강남, 광화문, 뭐 여의도 뭐 이런 쪽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소득으로 볼 때 가장 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직장인이라고 하면 대기업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전문 직종. 네. 그러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거의 강남, 그다음에 광화문에 있었거든요. 네. 더구나 강남에 거의 모여 있죠, 사실은. 네. 그러면 이를테면 내가 연봉이 1억이다. 어. 연봉이 1억이에요. 근데 이게 강남역에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노원구에서 출퇴근하고 싶겠어요. 뭐니까.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그럼 당연히 그 근처에서 출퇴근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근처 집들이 비싼 거죠. 그리고 또 흔히 얘기하는 중앙지방법원이라든가 뭐 이런 관공서들도 또 강남에 많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그 근처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까울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했던 노원구나 이런 데가 그래서 지금도 서울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게 사실은 이제 노원구나 이런 쪽에 보면은 아파트는 많은데 흔히 말하는 베드타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이 없어요. 근처에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광화문이나 뭐 이쪽으로 많이 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교통이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노원구에서 광화문 가는 것도 솔직히 보면 교통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네. 딱히 뭐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나는 집에 거주는 하지만 출퇴근이 더 사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강남을 기준으로 가까울수록 그래서 멀고. 그래서 강남에 전철에 한 번에 온다. 그럼 그만큼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노원구는 서울이잖아요. 네. 분당은 서울이 아니거든요. 분당 비싸네. 그렇죠. 분당이 근데 강남역에서 보면 최근에 신분당선 같은 거 보시면 네. 한 15분, 20분이면 충분히 오거든요. 네. 물론 이제 판교도 옆에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강남의 접근성이 가까울수록 집값이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그 정도 집값은 내가 소득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영끌이라도 해서 뭐 일단 하자. 그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현재 집값의 그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현금 5억이 아니라 그럼 내가 영끌에서 5억을 동원할 수 있다. 네,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하죠, 사실은. 네. 그 정도 되면은 네. 본인 현금만으로는 예를 들어서 3억이다. 네. 그럼 일단 욕망이 생기거든요. 뭐냐? 돈을 좀 더 끌어들이면 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면 흔히 말해서 이제 신용대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구나 지금 보면은 이게 계층이라는 표현은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게 소득으로 볼 때 네. 사실은 대기업을 맞벌이로 다닌다고 하면 연봉이 한 1억 5천쯤 되거든요. 둘이 합치시면. 그쵸. 네. 둘이 합치시면 1억 5천쯤 되면 사실은 두 분이서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한 분당 한 2, 3억 정도는 보면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이 신용대출을 전문 직종보다 대기업을 더 잘해주더라고요. 진짜요? 네, 왜냐면 전문 직종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옛날에 전문 직종이면 뭐 신용으로 한 3억, 5억까지 해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주거든요. 네. 왜냐면 워낙 전문 직종들도 피 터지게 싸우니까 네.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업자잖아요. 그쵸. 사실. 그럼 망하면 은행 입장에서 그냥 돈 날리는 건데 네. 대기업을 다닌다 그러면 꾸준하게 월급은 받잖아요. 네. 더구나 제가 볼 때는 은행 입장에선 이 사람들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뭘 할까? 를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 아니면 부동산 투자거든요. 네. 사업 때문은 아닐 듯하고 그럼 웬만하면 부동산 투자로 가겠죠. 부동산 대출을 묶는 것보다 신용 대출을 묶어야 되나?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되게 위험해요. 아, 예. 네, 왜냐면 대출, 그러니까 이게 정부 입장에서 대출을 묶는 게 좋기는 한데요. 우리가 지금 1번을 보면 폭락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폭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대출 때문이었어요. 그때 어떤 식으로 대출했냐면요. 총 대출 규제를 해버렸어요. 네. 1인당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을 한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용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한 개인당,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인으로 한 건 아니고 이제 기업으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를테면 기업당 10억까지 대출하겠다라고 했더니 뭐냐면은 이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팔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사는 입장에서는 현금으로만 사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10억에 누군가 팔려고 해서 저걸 살려고 했어요. 네. 근데 내가 저거 살려면은 현금 10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현금 10억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이를테면 7억 정도 현금이 있어. 그러면 3억 정도 대출 받는 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네. 10억짜리 사는 거니까 30%만 받으면 되니까. 네. 근데 10억까지만 그 다 개인당 또는 기업당 가능해라고 해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이미 10억이 다 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팔겠다는 사람은 나타나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죠, 다. 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폭락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아. 뭐 1번이 뭐 꼭 그것 때문에만 폭락한 건 아니지만 네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그것 중에 대출 규제 중에 하나였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정부나 그런 데서는 모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말 좀 더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 대출 규제.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는 단순히 5억만 얘기를 했지만 비용까지 친다고 하면 갭이 5억이면 힘들죠. 한 4억, 한 2천, 3천 정도 갭이 돼야겠죠. 네. 그렇게 실제로 왜냐면 딱 5억만 있다라고 하면 네. 왜냐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복비도 4억 내야 개. 되고 네. 그럼 4억 2천 뭐 이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이 찾아야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네. 이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여기가 현재 2호선이 있는 대림역에서 뭐 걸으면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겠네요. 느낌상. 네. 가깝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 단지가 뭐예요? 대림 삼성 레미안이에요? 여기는 구로 삼성 레미안이에요. 구로 삼성. 여기 구로동이에요. 아. 여기가 이게 2호선 대림역, 7호선 대림역이 있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흔히 이거죠. 그런 동네가 있구나 하는 그런 데서 이제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아는 그런 동네 말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5억이 돼도 뭔가 이 메이저 동네를 아직 못 하네요. 메이저 동네는 아직이 아니라 꿈도 못 꾸죠. 갭이 있다고 해도 갭으로는 메이저 동네를 못 가죠. 5억이로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얼마 돼야 돼요? 그럼 7억 정도면 가능할까요? 7억이면은 그 흔히 말해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메이저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 구를 얘기하시나요? 그러면 그냥 뭐 마용성이나 마용성 가능은 해요. 7억. 7억 8억이면 가능은 해요. 근데 가능은 한데 이제 8사는 약간 애매하고요. 네. 5권은 확실히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용성 이런 데를 간다라고 하면 마용성 갭으로 8사 들어가려면 7, 8억이 간당간당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은 또 예를 들어서 뭐 마포라고 하면 이제 가장 유명한 데가 이제 마레프가 가장 마레프. 유명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마레프잖아요. 네. 자, 이제 마레프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제일 적은 걸 한번 해볼까요? 네. 제일 적은 걸로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매매가 12억 9천이거든요. 그러면 전세 7억이에요. 5억이 넘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7, 8억에서 네, 가능한 거죠. 아. 다만 이제 이거는 5구제곱이니까 근데 얘를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84로 네.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전세가 8억 3천 그리고 전세 매매는 한 16억 정도 지금 할 전세로 거거든요.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매는 그 16억 정도 현재 17억 네 이 정도 하죠. 16억. 그러니까 요거는 한 8, 9억 정도? 한 9억 정도 있어야죠. 요것도 요즘 살짝 올라서 그래요. 요 며칠 한 일주일 동안 좀 올랐어요, 이것도. 아, 여기 10억 있어야 되네요. 넉넉하게는 그렇죠. 네. 넉넉하게는. 갭인데. 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전세는 사용 가치예요. 예. 내가 그 돈을 주고 이 집을 살겠다, 사용하겠다는 거잖아요. 매매 가격은 결국에는 그 사용 가치 플러스 그만큼의 프리미엄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내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갭을 10억이다 그럼 10억의 프리미엄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을 때는 프리미엄을 더 붙이는 거고 이게 만약 안 좋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확 떨어지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 가격에 비해서 매매 가격은 춤을 많이 출 수가 있죠.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근데 전세 가격은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죠. 좀 안정적으로 뭐 꾸준히 오르죠. 안정적으로. 전세는 그렇겠지만. 아니 와 장난 아니구나. 성동구 이런 데도 그렇죠. 그렇죠. 성동구 같은 경우도 마레프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뒤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마레프 같은 경우는 굳이 얘기하려면은 여기서는 광화문, 여의도를 출퇴근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성동구 같은 경우는 강남에 한 20분이면 올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20분, 30분이면 사실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성동구가 물론 이제 성동구는 옛날에 그렇게 사실 부촌은 아니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강남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아현동도 뭐 부촌이었나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잘 나가는 동네들이 보면 대부분 근처에 이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소득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이면 확실히 거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출퇴근할 생각을 하면은. 네. 네. 그래서 뭐 여기 마레프 같은 경우도 사실 여기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뭐 버스로 한 15분이면 가잖아요, 사실은. 네. 네.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이죠. 네, 그렇죠. 지하철로도. 네, 근데 대부분 지하철 안 하고 버스도 타시더라고요. 그래요? 지하철은 또 귀찮잖아요. 들어갔다 올라갔다. 네. 버스 그냥 타고 쉬고 가면 내려서 네. 그냥 올라가면 되니까 그죠. 오히려 버스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이 정도 거리는. 7, 8억으로는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런 지역들 메인 지역의 오구. 네. 메인 지역의 오구를 할 수 있고요. 네. 아니면은 좀 외곽에 외곽. 신축 아파트. 외곽 신축. 네. 마레프 정도면 신축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신축이긴 하는데 이제 여기는 중심지의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봐야겠죠. 강남 3구 쪽은 이제 중심지가 아니라 그냥 거긴 신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는 이제 갭이 10억을 넘어가니까 그냥 기본 10억이죠. 거기는. 네, 거기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냥 신계라고 두고 요런 데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통이나 출퇴근하기 편한 지역들이니까 요런 데들은 이제 84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본 것처럼 한 8억, 10억 정도는 일단은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이를테면 뭐 은평구나 그런 데들에 좀 그나마 2010년대 건축된 것들 그런 데들은 이제 충분히 84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네.